안녕하세요.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작곡가들이 천재, 신동 등에 비유되고 그들의 작품을 들으며 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했을까 라고 감탄하곤 하지만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작곡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준비해봤습니다. 클래식 작곡가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멘델스존은 클래식 작곡가계의 유명한 금수저였습니다. 많은 작곡가들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죽을 때까지 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멘델스존은 정말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멘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제스는 당대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철학가 칸트에 버금갈 정도의 명성이었다고 하네요. 거기에 아버지는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금융 재벌이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언어에 재능이 있는 아마추어 음악가였는데요. 멘델스존도 이에 영향을 받아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어, 그리스어, 불어, 라틴어 등 총 6개 언어를 구사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방면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고 그러다 보니 음악에서도 이러한 성향이 잘 묻어나온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커다란 감동이 있는 음악이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평탄하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풍족한 환경에서 부족함 없이 음악 생활을 하다 보니 동시대를 살았던 음악가들의 질투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바그너나 리스트가 질투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멘델스존이 직접 작곡한 악보를 가지고 리스트에게 갔는데 리스트가 이 악보를 보고는 즉석에서 더 화려하게 변주를 해서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말하고 휙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리스트가 은근히 귀여운 면이 있었네요. 앞서 바그너도 멘델스존을 질투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 둘의 관계는 단순히 질투에서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반유대주의자였던 바그너와 유대인이었던 멘델스존은 당시 그야말로 앙숙과도 같았던 사이였는데요. 그런데 이 두 작곡가의 음악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하나의 행사에서 함께 연주됩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말이죠.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오는 이 결혼 행진곡은 멘델스존의 작품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오는 음악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신부가 입장할 때 울려 퍼지는 홀레의 합창은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산막에 나오는 첫 번째 합창곡이죠. 물론 두 작곡가 모두 현대의 결혼식장에서 본인의 음악이 흘러나오길 바라며 작곡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어떤 행사보다 행복한 결혼식에 앙숙과도 같았던 두 작곡가의 음악이 신부의 입장과 퇴장에 상징적으로 쓰인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밌는 사실입니다. 브람스는 베토벤을 평생의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흉상이 브람스 본인이 작곡하는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도록 놔뒀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적인 성격이었던 브람스가 특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작곡했던 분야가 바로 교향곡입니다. 자신의 롤모델이었던 베토벤의 교향곡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는 교향곡을 작곡하고자 작곡 이후에도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고 합니다. 결국 교향곡 작곡을 시작한 지 21년 만인 43세가 되어서야 첫 교향곡을 발표하죠. 이 첫 번째 교향곡에는 곳곳에 베토벤의 영향이 담겨 있습니다. C 마이너 조성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의 영향을 받았고요. 사악장의 멜로디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음이 반복되는 부분을 스스로 거인의 발자국 소리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인은 베토벤을 뜻합니다. 그만큼 베토벤의 존재가 브람스에게는 크고 거대했다는 것이죠.
등 뒤에서 뚜벅뚜벅 다가오는 거인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보게. 교향곡 작곡은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친구에게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였던 한스 폰 빌로는 브람스의 첫 번째 교향곡을 베토벤의 10번째 교향곡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브람스의 거인의 발자국 소리가 상상이었다면 작곡가 중엔 실제 거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라흐마니노프죠. 라흐마니노프는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신장과 팔, 다리 등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질환인데요. 이 질환 때문에 키가 무려 198cm까지 자랐다고 합니다. 슈베르트의 키가 156cm였고 베토벤의 키가 162cm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거대한 키에서 오는 힘있는 타건으로 웅장하고 깊은 피아노 연주를 할 수 있었죠. 얼마나 손가락이 길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도를 짚고 새끼손가락으로 다음 옥타브 라를 짚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라흐마니노프가 작곡한 곡들을 보면 10도 이상 손을 찢어서 4개의 음정을 동시에 쳐야 된다거나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기교적인 불필요한 음정을 넣는 등 철저히 본인의 신체 능력에 맞춘 곡들이 많아서 피아니스트들도 연주하기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는 쇼팽과는 정반대되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쇼팽은 바흐의 간결한 작곡법에 매료돼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음표는 무조건 제외하고 꼭 필요한 음표들로 작곡하는 스타일이었죠. 굉장히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팽의 곡들은 음표 하나만 빼고 연주해도 틀린 티가 많이 나게 된 것이죠. 피아노의 시인이라 불리는 쇼팽. 하지만 쇼팽도 처음부터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쇼팽이 파리에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 리스트가 쇼팽의 연주를 우연히 듣고 한눈에 그의 재능을 알아봤는데요. 당시 이미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던 리스트는 쇼팽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음악계 유명 인사들에게 쇼팽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상류 사회에 쇼팽의 연주 실력과 작품을 홍보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리스트가 본인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피아노 독주회에서 불을 모두 끈 채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실수 한 번 없는 리스트의 실력에 모든 관객이 감탄하고 있었죠. 연주가 끝나갈 무렵 무대 뒤에서 누군가 촛불을 들고 무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촛불이 피아노와 가까워지자 관객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리스트인 줄 알았던 실력 좋은 피아니스트가 리스트가 아니라 쇼팽이었던 것입니다. 쇼팽을 본 대중들의 충격은 이내 쇼팽에 대한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이후 쇼팽은 리스트와 버금가는 천재 음악가로 인정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음악가이자 피아노의 시인으로 남게 됩니다. 음악에 재능은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부모님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받을 수 없었던 베르디. 하지만 아버지의 친구이자 술집 주인으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던 안토니오 바레치가 베르디의 음악적 재능을 눈여겨보다 스승을 소개해주는 등 음악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줬습니다. 베르디가 더 큰 세상에서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치기를 바랬던 바레치. 그는 베르디를 음악의 도시 밀라노로 보내 밀라노 음악원에 입학시험을 보게 했습니다. 실력으로만 보면 음악원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지만 베르디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합니다. 입학 제한 나이보다 4살 많았다고 하네요. 비록 음악원에는 불합격했지만 3년간 밀라노에 머물며 음악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총 26편의 오페라를 비롯한 많은 곡들을 작곡하며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위대한 작곡가로 남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입학을 거절했던 밀라노 음악원이 베르디가 죽은 1901년 이후 베르디 음악원으로 정식 명칭이 개정됩니다.
베르디가 본인을 떨어뜨렸던 음악원이 본인의 이름을 딴 음악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등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작곡가 차이콥스키. 그는 굉장히 섬세하고 여린 감성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콥스키한테는 또 다른 비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콥스키가 살던 19세기에는 동성애가 특히 죄악시, 금기시 됐다고 합니다. 여리고 섬세한 성격이었던 그는 본인의 이러한 성향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다고 하네요. 실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애써 외면하고 제자인 안토니나와 결혼하기도 했는데 동성애자인 차이콥스키의 결혼 생활이 오래 갈 리 없었습니다. 동성애 성향은 더욱 커져만 갔고 결국 한 달 만에 이혼을 하게 되죠. 차이콥스키는 본인의 동성애적인 성향을 혐오했다고 합니다. 동성애가 죄악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결혼도 해보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해보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성향이 쉽게 바뀔 순 없었죠. 그래서 차이콥스키는 대부분의 일생을 우울증과 신경쇠약, 자기 혐오 속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간 차이콥스키가 그토록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다는 것이 마냥 신기하기만 한데요. 이 사실을 알고 차이콥스키의 음악을 다시 들어본다면 그의 음악이 마냥 아름답게만 들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클래식 작곡가들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들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댓글로 남겨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도 다음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